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다음 달 30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 표결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 감시에 큰 구멍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외교부가 30년 전 1차 북핵 위기 당시에 생성된 외교 문서 37만여 쪽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 담긴 내용들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대북 제재를 감시해오던 유엔 전문가 패널이 다음 달 말에 해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북한을 감시하는 CCTV가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일단 이제 대북 제재의 유엔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사실 유엔 체제가 사실 불평등 체제예요.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라는 데가 모든 중요한 상황을 결정하거든요. 예. P5,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국가들이 5개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이 5개거든요. 네. 영국까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사실은 나머지 있는 건 구성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일단 유엔 안보리에서 이 제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북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국가에 대한 압박으로 할 수 있는 결정을 유엔 안보리에서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들 여기서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대북 제재 위원회를 만들어요. 예. 그러면 안보리 결의의 위반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속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결정을 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각종 정보를 모아서 평가하고 이 제재 위반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그 전문가 패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패널은 사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북제재위원회가 활동을 하는데 판단 기준을 제공해 주는 예. 정확한 정보를 전문적인 그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판단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년마다 임기를 연장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만장일치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불공평한 게 이 임기를 연장하려면 모두 만장일치인데 만장일치는 아니고 15개 그 상임이사국, 상임이사국 5개, 나머지 10개인데 그중에 9개국만 찬성하면 돼요. 근데 조항이 뭐냐?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서는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5개 나라가 다 만장일치로. 그렇죠. 네. 예, 나머지는 의미 없죠. 그런데 러시아가 이제 반대한 거고 중국은 기권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4월 30일로 전문가 패널은 이제 끝나는 거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대북제재위원회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또 사라진 건 아니에요. 또 다른 걸 또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상당히 유감스럽죠. 이 상황에서 예. 러시아가 반대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전문가 패널이 15년 동안 그동안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좀 성과들을 냈습니까? 그러니까 무수하게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영변 북한 핵시설이 가동이 되고 있다. 예. 그다음에 불법적인 원유, 정제유가 들어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할 때 이게 대북 지원을 해도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결정도 다 거기서 합니다. 여기서 결정을 정보를 찾고 결정을 이제 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김정은 위원장이 마이바흐를 타는데 이게 위반이다. 뭐 김여정이 뭐 저 명품을 들고 있다. 이거 다 판단하는 여기 이곳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보고서를 내지만 중요한 것도 사이사이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정보를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에 우리가 봤던 또 위반이나 아니네 그건 다 이 사람들이 한 겁니다. 이 위원회가. 그러니까 패널이. 정말 뭐 북한을 감시하는 CCTV가 없어졌다 이 표현이 정말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증거를 찾아내는 정보 장치가 이 전문가 패널이 사라지면 이제는 나머지는 있지만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15개 나라가 표결을 거쳤는데 이번에 14개 나라가 찬성을 했고 중국이 기권을 했고 러시아가 이제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표결이 통과가 안 된 겁니까? 그렇죠. 기권은 의미가 없어요. 기권하면 그냥 나머지만 만장을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한 나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근데 이건 예견이 됐어요. 왜냐하면 대북제재위원회라 하면 북한의 불법적인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의 이제 전문가 패널이죠. 패널이
불법적인 어떤 거래나 어떤 물자 이동을 감시하는데, 근데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무기 거래를 하는 당사자가 자기가 자기를 감시하는 그 전문가 패널에 들어 있으니 자기가 자기 감시하는 내용을 보고하거나 이걸 공개하는데 이걸 저기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 예견은 돼 있었죠. 예견은 돼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 패널은 이 북러 최근 무기 거래 때문에 운명은 사실상 거의 결정돼 있다고. 재밌는 건 중국이죠. 예. 그럼 중국도 만일에 러시아 편을 들려고 그러면은 거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도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그리고 이 전문가 패널 이 북한 핵을 용인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중국에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옵니다. 당장 우리 국내에서도 그래? 그럼 우리도 핵무기 만들 이런 여론이 커질 거거든요. 일본도 영향을 줄 거고 대만도 영향을 줄 거고 거기다 러시아의 불법적인 판단에 동조를 하게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도 안보가 위태롭고 네. 또 우리도 안보가 위태롭거든요. 그럼 중국이 유럽과 이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공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권이라는 표를 던져서 살짝 자기는 피해간 거죠. 예. 사실 이 표면적으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보면 일몰조항 신설을 하자라는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걸 알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몰 조항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러시아도 지금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본인이 자국이 안보리 이 상임이사국이니까 자기 나라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제재에는 자기가 동조 안 하면 안 이루어지지 않죠. 예. 그러니까 유엔 차원의 제재는 아니지만 서방의 단독 제재, 미국이나 서방 대제의 단독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지금 가장 대대로 고통스러운 게 러시아하고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제재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쁜 제재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제재가 가혹한 제재가 무한정 가면 안 되니 기한을 정해놓자 이거거든요. 예, 일몰조항을 두자. 그렇죠. 이 얘기죠. 그런데 예. 제재라는 원인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그럼 나쁜 짓 하고 나쁜 짓 계속 하는데 일몰조항으로 시간 지나면 끝나면 이걸 제한했으니까 사실은 논리적인 근거나 어떤 정당성이 없는 제한을 한 거고 예. 진짜 처음부터 이 안보리 패널 임기 연장 안 하기로 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전문가 패널이 해산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 전문가 패널로 끝나는 거죠. 전문가 패널이 8개 국가거든요. 여기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다 들어있어요. 예. 우리도 들어있고 일본 들어있고 싱가포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 제재위원회가 가동되는데 지원해줄 서포팅 시스템이 없는 거죠. 네. 새로 만들 수는 있어요. 예. 만들 수는 있는데 또 문제는 뭐냐. 이거 러시아가 동의해야 되거든요. 아, 거기서도 또 동의를 중국 받아야 동의해야 되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보리 차원에서 합의한 만장일치하는 새로운 기구는 만들기 어려울 거다. 만들어도 러시아가 동의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각국이 예. 그 관계된 유관국들의 각국이 다른 체제를 만들어서 도움을 받는 상황은 있죠. 그러나 또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그 정보를 러시아가 또 그건 공정하지 않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답은 찾아내겠지만 그러나 이 전문가 패널이 그동안 해왔던 정도의 신뢰성이나 어떤 이 여러 가지 그 권위는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제재에 앞으로 이제 구멍이 뚫릴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북한이 더 대담해질 것이다 이런 또 전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요 직전에 안보리 이 전문가 패널, 네.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이 투표 직전에 러시아의 대외정보국장이 평양을 갔거든요. 예. 그럼 지금 러시아는 모스크바 테러가 일어났는데 대외정보국장이면 그 테러에 책임 있는 사람이고 그 대테러 지휘를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북한에 간다. 그렇죠. 예. 그 중요한 인물이 지금 북한에 왜 갔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북러 간의 불법 무기 거래 첫 번째, 두 번째는 푸틴 방북을 하려면 미리 동선을 다 체크하거든요. 가능성.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뭐 관심에서 조금 멀어졌지만 우리 선교사분 한 분께서 지금 1월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체포돼서 국가 기밀주의 혐의로 지금 감금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북한의 해외 노동자,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해외 노동자, 또 탈북민 관계에 있다는 그런 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규모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로 가기 직전이거든요. 아. 이게 다 대북제재 위반이에요. 예. 모든 게 다 위반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뭐 러시아가 드러내놓고 이제 안보리를 무력화시킨 거거든요. 아. 그럼 러시아가 만일에 공개적으로 무력화시킨다 그러면 이미 러시아 중국의 어떤 비협조로 2017년 12월 2397호가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로는 어떠한 안보리의 결의도 안 나와요. 이미 기능이 이 사문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대담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심지어는 지난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네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그 만날 때 우리 인공위성 지원할 거다. 공개가 그 대북제재 위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는 뭐 그동안은 조금 뭐 그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했는데 이제 네. 눈도 안 가리겠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뭐 그 푸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또 5월에는 방중길에도 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북중로가 가까워지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대외 정보국장이 이 시점에 간 건 어쩌면은 상당히 의아하죠. 예. 5월에 중국 갔다가 평양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급속히 밀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북중러의 그 협력 관계가 과거보다는 높아진다. 그러나 중국은 좀 거리를 둬요.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북한은 볼장 다 받죠, 이제. 둘 다 제재 받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에 탄약이 없으면 아마 전선이 붕괴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리수를 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지난번에도 푸틴이 그랬거든요.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 이건 핵보유 용인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럼 비확산 체제가 깨져요. 저 가난한 나라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지구상 나라 핵 가질 수 있거든요. 그냥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는 게 좋으니까 참고 있는데 푸틴이 저렇게 가버리면 이게 흔들리거든요. 근데 중국은 머리가 아프죠. 전통적인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는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비확산 체제가 깨지면 당장 한국도 핵을 가질 거고 일본도 가질 거고 그럼 제일 문제가 되는 대만이 가질 거거든요. 대만이 가지게 되면 중국은 이제 손도 못 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북중러 연대는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나 NPT 체제는 유지해야 되고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 경쟁으로 지금 중국 경제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속으로는.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사이를 유지해야 되는데 또 러시아 관계를 너무 강화해버리면 미국하고 척지고 또 과거에는 유럽 국가는 중국에 대해서 중립이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하고 관계가 악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하고 관계를 더 강화해버리면 유럽이라는 시장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북중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는 아주 강력한 연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중국은 느슨한 연대로 좌우의 눈치를 살피는 셈법은 좀 다르군요. 셈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권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추후에 국제사회가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대체할 기구 구성은 이후에도 러시아가 뭐 반대를 해버리면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추후에 이런 기구 구성에 나설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나서긴 나설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 대북제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이 서포팅 시스템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그 체제가 흔들리는 건 맞는데 지금 뭐 유엔 차원에서도 대북제재 유엔 결의는 적법하고 제재위원회는 활동을 한다.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생각이고 아마 마련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가 동의를 안 하면 유엔 차원의 안보리 차원의 산하기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성을 한다고 해도 그 정보에 대해서 그 신빙성이나 어떤 공공성을 러시아가 문제를 삼으면 안보리의 공식 정보는 채택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다음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외교부가 30년 전에 1차 북핵 위기 당시에 생성된 외교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약 37만여 쪽이 일반에 공개가 됐는데 그야말로 당시의 외교 대결이 아주 생생하게 담겼어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많아요. 이제 북핵 국면을 보면 92년까지는 남북관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92년 1월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가 되거든요. 이때까지는 남북 간의 문제였어요. 우리 이제 서로 핵을 갖지 말자. 근데 이제 북한 이 사람들 계속 개발한 거죠. 그러다 93년에 이제 북미 양자 협의로 갑니다. 이게 93년에 북한이 NPT 탈퇴하겠다. 탈퇴 선언을 3월이었나요? 그렇죠. 요 시점의 얘기입니다. 아주 긴박한. 그래서 북미 제네바 94년
기본 합의서까지 가는 요 시점의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요 시점에 김일성이 어떤 생각을 했고 미국이 어떤 생각을 했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 그때 보면 이제 그 북미 제네바 기본합에서 미국 제네바 기본합의가 내용의 핵심은 북한은 핵 활동 안 하고 사찰 받고 그다음에 이제 경수로 2기 지원받고 중위 50만 톤만 요거거든요. 요건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의 반응을 보면 갑자기 커브볼이 들어왔다. 예, 그러니까 경수로 지원 문제를 커브볼이 들어왔다. 저도 재미있는 표현을 봤는데, 그러니까 초구가 직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던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 저도 그때 북한에 있던 사람 여기 데려와 있거든요. 예. 그때 보면 경수로하고 중유를 받는 건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50만 톤이 북한 경제에 상당히 요긴하게 쓰였고. 왜냐하면 경수로 그때는 이제 북한이 흑연 감속로를 썼는데 흑연 감속로는 핵물질을 추출할 수 있거든요. 플루토늄을. 근데 경수로는 이론적으로는 플루토늄 추출이 안 돼요. 네. 지금 뭐 기술이 개발돼서 한다고 그러는데 확인은 안 됐고. 그러니까 김일성이 중유와 이 경수로를 받고 전기하고 에너지를 받고 핵을 포기하겠다. 요 제안을 이제 미국은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뭐 진정성은 모르죠. 그러나 그걸 던지니까 미국에서는 이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합의가 될 것 같다라고 우리를 정부를 설득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북한이 첫 핵실험한 게 2006년이거든요. 그럼 93년이니까 그때 북한의 셈법은 지금하고 달랐겠죠. 그 부분이 막 드러나니까 사실은 복귀를 좀 해볼 많은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있는 거죠. 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러니까 1994년에 이제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만 결국에는 2003년에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결국에는 그 합의가 파기된 거 아닙니까? 결과는 이제 교책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북한 교책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활동은 계속 한 거죠. 완전히 폐기는 안 한 거죠. 예. 지속적으로 고농축 우라늄도 계속 추출하기 시작을 했고 영변에도 완전히 폐기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또 미국 교책론으로 가면 2001년에 이제 미국의 테러 사건이 일어나면서 부시 정부가 북한을 이제 테러의 어떤 축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껄끄면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잘못이냐, 미국이냐 이런 이제 설이 있는데 그러나 어느 경우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92년,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 그 이외 수많은 협상에도 불구하고 핵을 그러면은 그런 협상으로 인해서 북한이 핵의 중요한 고리를 끊었어야 되는데 그건 끊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핵 개발을 위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북한은 한쪽으로는 협상을 하면서도 핵 개발을 위한 계속 준비를 해왔고 그게 이제 현재까지 오게 되는 그런 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1983년에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블랙박스를 두고 1992년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협상한 이 외교문서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옐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블랙박스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번복한 이유가 뭘까요? 그때로 돌아가 보면 그때 제가 러시아 유학할 때인데요. 그 러시아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때는 러시아가 거의 절박해서 정말 국가 해체 위기까지 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달라면 뭐든 다 주고 돈 받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옐친 집권 초기에는 모두 서방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우린 칼기 사건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규명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 옐친 입장에서는 그 블랙박스라도 주고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옐친이 그 생각을 친서방으로 가면서 도움을 많이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추락하고 경제는 나빠지고 그러면서 옐친 대통령이 노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반서방 정서를 드러내요. 그러면서 사실은 푸틴으로 넘어오는 이게 징검다리가 옐친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초기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 블랙박스에 뭐가 들었는지 복잡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입장을 바꾼 거죠. 초기엔 급하니까 한국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받을 게 많으니까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게 많으니까 그 블랙박스를 제안을 했다가 이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화장실 갔다 오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타깝지만 우리로서는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그렇군요. 당시에 이제 또 러시아 유학을 하셨으니까요. 더욱더 이 외교문서가 생생하게 다가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외교부가 공개한 외교문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